안녕하세요. 친절미 시험제 458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각자 저희 개인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하나은행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JP금융호소의 정수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숭아나무의 이봉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2025년 한 해도 다 마무러 12월 첫째 날 이렇게 녹음을 시작하게 됐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일요일날 방송통신대학교 시험을 하나 봤고요. 네. 돌아오는 토요일날 시험 2개 보면 졸업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벌써 그렇게 됐네요. 4학년 졸업이신 거죠? 예, 4학년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졸업이고요. 네. 4학년이 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졸업이신 건가요, 완전히? 예, 졸업하는 겁니다. 아, 졸업하는 거예요? 와, 새로운 또 네. 학사, 그게 생기시는 거군요. 축하드립니다. 고민입니다. 쉽지 않다는데. 네, 고민이에요. 네. 저는 엊그저께, 지난주 화요일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침에 제 명의로 통장이 개설이 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피해 금액 8,600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이 돼서 검사가 너무 아침 일찍부터 전화를 한다라고 하긴 했었는데 이번에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설치된 사건이 일어나면서 혹시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리의 개인정보들은 진짜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번 기회를 통틀어 가지고 그냥 쉽게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런 전화를 쉽게 받고 나니까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교육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보이스피싱범들에 대한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녹음 같은 것도 많이 전달해 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제 이름과 또 제가 거래하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알고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저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정말 보이스피싱범에게 또 속을 수도 있겠다. 진짜 말 그대로 개인정보를 알고서 접근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훨씬 좀 예민하게 또 좀 진짜인 것처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되게 조심스럽게 보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기사들 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최후의 비관론 JP모건으로 돌아섰다 S&P 500 내년도 강세라는 11월 27일자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일단 쉽게 얘기해서 미국 월가에서 투자은행들의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론을 갖고 있었는데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죠. 낙관론. 그 중에서도 JP 모건이 굉장히 좀 비관론, 신중론을 유지하던 JP 모건마저 인공지능 기반의 투자 확대라든지 미국 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근거로 내년에는 S&P 500이 랠리를 오를 것이다. 이제 상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전략 보고서를 내면서 글로벌하게 일단 미국의 강세장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다양한 군데서는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대두되고 있어서 왜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원화 약세, 물가, 집값 상승, 삼중고, 더 멀어지는 금리 인하라는 11월 27일자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일단 한국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는 것으로 갔고요. 금리 인하 기조의 표현이 사라지고 인하 가능성이라고 나오면서 상장률 상향에 인한 명분이 약화됐고 인하 사이클도 끝났다는 분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외 투자의 쏠림 현상으로 해서 환율이 계속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외환 환율이 너무 오르고 있는데요. 이 오르는 것이 개인의 주식,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매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것보다도 더 많은 부분이 기관에서 아직 그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한 부분 때문인 것 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역시나 지금 이쪽 외국에서는 계속 허황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같이 못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또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계속 출렁이다 보니 다시 금 모으는 개미들이다라는 한국경제신문 1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시세가 같이 이렇게 오르고 있으면서 내년도에는 금값이 5,000달러를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많은 여유 자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성장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해외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증시는 오르지만 개개인의 살림살이는 아직서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가지고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와중에 쿠팡이 큰 사고를 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개인정보를 알겠다. 쿠팡 중국인 전 직원 고객의 협박 메일이 있었다는 것이 중앙일보에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12월 1일자 기사인데요. 사실 쿠팡에서 3,370만 명분의 이름, 이메일, 집주소 등 계정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저의 보이스피싱 사례에서처럼 제 이름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연락이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특히나 중국인 직원이 고객의 내용을 알고서 그걸 가지고 협박 메일을 보냈는데 이것이 신고가 되면서 쿠팡은 미리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큰 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쿠팡이 그렇게 많은 개인정보를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는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 결국은 밝혀진 내용입니다. 특히나 정보와 관련해 가지고 최고 등급이다라는 뭐 이런 서티피케이트 비슷한 이런 것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과연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진짜 좀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좀 보험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험료 그만 내고 저한테 파시죠. 안 쓰는 실손 보험사가 산다라는 매일경제신문의 11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요거는 쉽게 얘기해서 보장 항목이 많은 1, 2세대 실손이 과잉 의료의 이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잘 안 쓰는 고객에게 목돈을 쥐어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면서 보험사에서 다시 사가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실제로 가입한 사람 중에서 의료비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은 한 7, 8% 정도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아직 보험의 혜택을 받은 적이 별로 없다라는 내용이죠. 사실 저도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대로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굉장히 점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런 사람들의 보험을 매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그 보험료가 가중이 된다면은 나머지 사람들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혹시 보험을 폭파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현재 1, 2세대 보험이 실손보험이 워낙 보험사 입장에서도 워낙 많은 사람들이 좀 가입되어 있다 보니까요. 그것을 좀 해제하는 부분에서 갈아타는 것 얘기까지는 좀 나왔었는데 아예 이제 그것을 보험사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워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마지막 기사는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43원, 수입은 늘었지만 지갑은 닫혀라는 3분기 가계 동향 조사가 나왔습니다. 실질 소비 지출이 3분기 연속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교육, 오락, 문화 지출부터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제 지갑 사정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돈이 늘었는지 모르겠지만 물가 상승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체감하는 물가로는 일단 가게, 식당들에 대한 것도 그렇고 휘발유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좀 마음같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이 참 되게 큰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게 자기가 그 전화 받아보면 네.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또 다른 사람한테 보냈던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일단 전화 오면 혈압이 확 오르거든요. 저는 그런데 너무 담대하게 받아서 중간에 끊어버렸어. 조금 좀 대홍을 좀 놀라는 것처럼 해도 좀 이렇게 해줬어야 좀 계속 유지하지 않았을까라는. 그쪽에서 끊었다? 그래서 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끝까지 이렇게 좀 가서 교육자를 남기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좀 됐긴 했지만 아무튼 되게 좀 기분이 검사님. 좋았어요. 예.
그럼 얘기를 해야지. 검사님 끊으시면 안 되죠. 검사님 할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했어야지. 그러네. 아니, 갑자기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뚝 끊어버리더라고. 제가 너무 검사님이 차분하게 바쁘신가 했어요. 보지. 그러셨네. 아, 참. 검사님이 지금 아침 일찍 나 전화하는데 짜증나셨나 보지. 그지. 뭐 누구나 겪을 수는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정말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최근에 쿠팡 얘기는 참 좀 그렇죠. 그러니까요. 뭐 3천 몇백만 명이잖아. 성인의 75%랍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럼 나머지 25%는 뭐 거의 안 하시는 못 쓰시는 나이 분들, 드신 분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안 쓰시니까요. 어린애들이라든지 뭐 이런이겠죠. 예, 생각해보면 그 나머지 딱 25%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나라 고령 지수죠. 고령화 지수. 우리나라가 일단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 사회니까요. 자, 제가 준비한 뉴스는 이제 사기 하나 하고요. 인터넷 전문은행 그리고 전월세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이네요. 제목이 2025년 11월 30일 기사고요. 20만 명 다단계 사기. 전 뉴스 나오면 이런 것만 고르는 것 같아요. 휴스템 코리아 회장 등 69명 검찰 기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기사가 그전 기사가 하나 더 있었는데 금액이 늘어났어요. 원래 1조짜리였는데 이게 3조 3천억이 됐습니다. 중간에 하나 더 밝힌 거거든요. 네. 자, 검찰이 피해자들로부터 3조 3천억 원을 수신, 돈을 받았다는 뜻이죠. 수신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왜요? 수신이란 말은 보통 누가 돈 받으면 수신이라 그러냐? 네, 금융회사가 받으면 수신이라 그래요. 그러면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돈 받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유사수신이지. 그치. 이거는 수신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돈 받을 때 수신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개념이 이분도 여성분이시네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유사수신이 맞습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돈을 받았다. 자, 원금 고수익 보장 약속. 뭐 전혀 새롭지 않죠. 수사를 받던 플랫폼장이란 말이 등장했어요. 단어가 독특하죠.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또 범행, 구속 기소. 여기서의 플랫폼장이라는 거는 사기치는 플랫폼이 여러 개였던 거죠. 그래 여기 보면 무슨 가상자산 이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이렇게 명함들을 나눠주는 거죠. 당신 누구세요? 플랫폼장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사기치던 사람들이 무슨 뭐 지점장, 뭐 본부장 이런 뭐 명함 나눠주면서 이렇게 섭외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죠. 플랫폼장. 딴 데서도 또 범행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니까 이렇습니다. 검찰이 쇼핑몰 사업 등으로 사업 내용이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네.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이 쇼핑몰이 잘 되면 가상자산 코인을 나눠줍니다. 무슨 뭐 해피 코인인가 뭐 이런 이름이에요. 네. 결국은 돈 안 주고 이제 숫자만 보여주면서 부자 됐다고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했겠죠. 네. 자,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을 하겠다며. 그러니까 뭐예요? 현금은 지들이 먹고 배당은 뭘로 해요? 가상자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대단히 수익성 좋은 사업이죠. 엄청 수익 좋아요. 자, 이런 수익을 보장 약속하면서 다단계 사기를 벌인 혐의로 휴스템 코리아 회장을 등 간부를 구속했습니다. 69명이래요. 자, 그래서 사기, 유사수신 나오잖아요. 유사수신, 행위법, 뭐 위반, 방문 판매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 코리아 이상은 회장, 이 사람이 제일 밑대가리인가 보죠. 간부, 플랫폼장 등 69명을 기소했다. 플랫폼장이 결국은 옛날부터 있었던 뭐 지점장 직함 주고 본부장 직함 주고 그런 사람들이죠. 자, 검찰에 따르면 농수축산물 산업 및 쇼핑몰 사업, 쇼핑몰에서 무슨 뭐 농산물 이런 거 파나 보죠. 농협이네요, 농협.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을 배당해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했다는 명목으로 다단계 유사조직을 꾸려, 유사조직이라는 단어는 뭐 그냥 만들어낸 단어 같습니다. 네. 약 20만 명으로부터 3조 3천억 원 정도를 유사수신이에요.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플랫폼장, 그러니까 중간에 간부격으로 돼 있는 이 사람들 다 직원 아닙니다. 직원 아니고 똑같이 여기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인데 그냥 명함을 준 거죠.
영업 많이 해오라고 플랫폼장으로서 회원 모집에 중추적인 역할에 있는 피의자 2명이 수사를 받던 중 이 사람들이 딴 데서도 똑같은 걸 또 했던 거죠.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 그렇죠. 우리가 제일 익숙한 말이잖아요. 센터장. 자,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7억에서 18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취득해 재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분들은 뭔가 잘못 선택하신 겁니다. 왜요? 이 정도 먹었으면 날랐어야지. 왜 계속 붙어가지고 지금 딴 거 하다 걸렸어요? 자, 검찰 관계자들은 이 사건 약 3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냐면요.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꼬락서리는 보리, 농수 축산물이에요. 네. 가상화폐 이런 거거든요. 자, 서민의 가정경제를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집힌 중대 불법 다단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뒤로 넘어가면 보통 3년에서 5년 나옵니다. 진격기. 자, 향후에도 서민 다중피해 사건 수사와 재범 시도 차단에 주력하고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완전히 기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자, 아래쪽에 재판부 얘기 나오네요. 다단계 유사조직. 그러니까 유사수신조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잘라서 쓰신 것 같아요. 다단계 유사조직, 이 단어를 지금까지 딴 데서 쓰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다단계 유사수신조직일 것 같아요. 이용해서 재화 없이 금전 거래만 했다고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는데 지난 9호 대법원은 2심에서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을 늘리는 내용의 검찰 측 공소, 이게 1조짜리였는데 중간에 또 찾아내서 3조 3천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검찰 측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조짜리가 지금은 3조 3천억 원이 돼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고요. 그래서 또 다시 다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게 된 이유는요. 도대체 뭘로 사기쳤나를 한번 보기 위해서예요. 네. 근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네요. 다른 기사도 몇 개 봤거든요. 네. 안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도 그냥 범위입니다. 별다른 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3조 3천억 해먹었으면 한 20년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최장 가장 많이 나오면 10년 정도 나옵니다. 보통은 5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짧으면 5년, 길면 10년 정도 깜빡 갔다 와서 이게 개가천선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죠. 안 한다고요. 똑같은 거 또 한다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코노미스트고요. 2025년 11월 28일 기사. 제목은 인터넷 전문 3사, 인터넷 전문 은행 3사. 그렇죠. 원래 용어가 이겁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 중저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 30% 모두 상회. 자, 우리가 한 달 전에 다뤘던 기사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 중에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30%를 넘어서 목표를 달성했는데, 조기 달성했는데, K뱅크는 아직 못했다. 그래서 혼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K뱅크가 한 달 반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33%를 달성했다고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액기증 토스뱅크 35%, K뱅크 33%, 카카오뱅크 32.9%. 자, 보시면 얼추 맞췄다 이런 느낌 드시죠? 그러네요. K뱅크가 열심히 해서 얼추 맞췄습니다. 신용평가 모델 고도와 동시에 건전성 지표 확인하서 보면 뒤에 특히 K뱅크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이 기사 K뱅크가 뒷돈을 쓰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드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K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요게 오래된 순서죠. 인터넷 전문은행 3사, 전문 용어를 그대로 잘 쓰셨습니다. 인뱅 3사, 올해 3분기 잔액기준 중저 신용대출 목표치 30%를 모두 넘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퍼센트이고요. 이들 인터넷 전문은행 목표치 비중은 30%로 3사 모두 목표치를 넘겼습니다. 이게 어떤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당국과 면허를 받으면서 약속을 한 거죠. 중저 신용자 대출로 30% 이상씩 좀 해주실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 업력은 짧지만 토스뱅크 중저 신용대출 비중 35% 훌쩍 제일 많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의미가 없죠. 왜요? 금액이 작어. 중요한 건 금액이지, 퍼센트가 아니로. 토스뱅크의 중저 신용자 대출 비중은 3개월 평균 잔액 기준 35.2%로 목표를 연속해서 7개 분기면 1년
몇 개월인가요? 1년 9개월인가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연속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스뱅크가 얘기가 좀 더 나오네요. 개인 신용평점 하위 50%, 870점 이하를 위한 신용대출 소호등급 4등급 이하. 여기서 말씀드리는 4등급은 신용평가회사의 4등급이 아니라 토스은행에서 지들끼리 매긴 4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등 개인 록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저신용자 대출을 공급하면 민생금융에 앞장서고 있다. 갑자기 이제 연말이 되니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민생금융, 상생금융. 자, 개인 사업자 대출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대요. 보시면 정책금융자금들이 조금 나옵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책 상품들, 예를 들어서 햇살론이나 세희망홀씨 이런 것들을 취급 잘 안 했습니다. 협약이 안 돼 있었을 수도 있고요. 협약을 했지만 잘 안 받아줬을 수도 있는데 이 기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토스뱅크가 취급 중인 햇살론은, 자, 은행이 햇살론 취급합니다. 그럼 누가 보통 받아가시죠? 소상공인이죠. 자영업자요. 예, 저축은행이나 신협이다. 여기서 햇살론 한다. 누가 받아가시죠? 근로자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누적 공급액이 1조 1,300억 원에 달하는데 은행 가운데 가장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 나오잖아요. 사장님 새로 든든 대출이요. 그리고 사장님 새날 대출. 그리고 토스뱅크 자치상품 중에서 채무조정 상품인 사장님 새로 대출.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아래쪽에 보면 BIS 비율이 나오는데요. 재무건전성 지표인 BIS 비율은 16%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중저신용대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죠. BIS라는 기준의 자기자본 비율인데 BIS 자기자본 비율로 써야지 맞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자, 그리고 토스뱅크는 올해 4분기 세희망홀씨 대출, 세희망홀씨 2번을 출시해. 자, 원래 없던 걸 출시한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원래 있는 건데 그거를 토스가 새로 협약을 해서 딴 데서 취급하는 건데 토스가 신규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이고요. 자,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를 하는 편, 금융 사각지대를 위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세희망홀씨 취급 개시 이렇게 쓰면 되는 거를 되게 길게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K뱅크 얘기가 나오네요. K뱅크는 올해 굉장히 어렵게 한 해를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지만 첫 번째 토끼는요, 금융당국한테 잘 보이고 싶었고요. 두 번째 토끼는요, 상장을 하고 싶었는데, 한 마디만 잡았어요. 상장은 좀 곤란하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K뱅크는 올해 3분기 신용대출 평균 잔액이 33.1%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33%보다 0.1% 올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뭐라 그럴까요? 열심히 하고 싶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요. 요번에 이제 연말 되는 게 이런 말 나왔네요. K뱅크는 포용금융과 생산적 금융 실천을 위해 생산적 금융 누가 맨 처음에 이야기 시작했다고요? 이분 이제 상감들 많이들 아시죠? 이혁원 씨. 이혁원 씨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현애 분이죠. 예,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이게 다 자영업자 위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K뱅크는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함께 생계형 적합업종 보증서 대출을 출시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증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가 보증서 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시고요. 돈을 빌려주는 건 K뱅크라는 거죠. 자, 지역 성사구를 위해서 총 10개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라는 뜻이 협약이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책대출, 정책자금대출, 사장님 보증서 대출과 사장님 발음이 잘 안 돼요. 사장님 원택트 보증서 대출을 출시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길어지니까요. 아래쪽 그냥 쭉 내려오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나와 있네요. 카카오뱅크도 연체율 관리가 안정적이고 포용금융을 지속하고 다 포용금융과 이 단어를 쓰고 있죠. 결국은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이 지금 현재 바뀐 이 금융당국의 태도를 아주 성실하게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이니까요. 자, 제가 K뱅크가 30% 중저신용자 대출을 못 맞췄을 때 저희 녹음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 중에서 대출이 신용대출 필요하시면 어디를 한번 알아보시는 거 괜찮다? K뱅크. 그쵸? 근데 지금 알아보면 어떨까요? 잘 해줄까요? 잘 안 해줄까요? 맞춰서. 그쵸? 조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조금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도 조건이 좀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앞쪽에 카카오뱅크 얘기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연체율 관리 안정적이다. 자, 그리고 3분기 중저신용 대출 잔액은 4조 9천억 정도로 집계됐다. 당연히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가 가장 규모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입자가 많으니까요. 자, 카카오뱅크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요거는 지금 조건 얘기하는 거죠. 대출 조건. 금리 사각지 내는 금융 취향 개척 금융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용금융 계속 이 단어를 그렇죠. 꼭 이 단어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좀 봐주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중저 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중신용대출을 최저 3%대 금리로 요거는 글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3% 금리로 안 해줍니다. 근데 뭐 특별한 뭘 맞추면 3%대 금리로 해주고 보증료는 따로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도 기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올해 9월에 이런 것 때문에요. 자, 신규 서민금융상품으로 세이망홀씨를 카카오뱅크가 올해 9월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2020년 5년 전이나 햇살을 15를 선보이고 햇살론 15를 카카오뱅크가 선보인 게 아니고요. 그쵸? 햇살론 15는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입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햇살론 뱅크, 햇살론 뱅크도 서민금융진흥원 상품입니다.를 출시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서민 취약계층의 서민금융상품 공급을 계속 지속해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지금 두 가지 내용을 이 기사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모델 개발 능력, 리스크 관리 역량. 여기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 내용은 없죠. 다 포용 금융만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말씀드렸듯이 특히 K뱅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모순된 점이 있었다. 중저 신용자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 모델 개발과 리스크 관리 역량 이걸 높이면 두 개가 모순이라고 그랬죠. 왜요? 이 신용평가 모델을 강화하면 고도화하면 중저신용자한테 대출을 더 적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많이들 노력하셨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사실 대출이라는 게 추워질수록 더 필요하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그 보이스피싱 중에서도 겨울이 갈수록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대출 전화 관련된 그런 보이스피싱이 이제 많다라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겨울이 작년에 비하면은 약간 좀 따뜻한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올 겨울에는 그래도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